이제 4단원 감각기관, 자극과 반응의 감각기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 수용체들이 존재를 해요. 이 수용체들이 자신의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자극에 반응을 해서 각 자극을 우리 몸의 중추인 대뇌로 보내주면 대뇌에서 이 감각들을 다 수용해서 느끼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각, 눈이에요. 눈.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눈에 해당이 되고요.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빛이니까 무슨 자극이에요? 물리적 자극에 해당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눈, 안구 구조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우리 눈의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공막이라고 해요. 공막.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흔히 눈의 흰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공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막 안쪽에 보면은 맥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일종의 암실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또렷하게 맺히게 해줍니다. 상을 또렷하게 맺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들어온 빛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요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망막. 망막에는 상이 맺히는 곳이고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요? 시각세포, 시세포가 바로 요 망막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시세포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구분하는 세포와 그다음에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세포, 이제 막대세포에서 이제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망막에서도 이 망막의 중앙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황반이라고 해요. 황반. 시각세포가 가장 밀집도가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곳에 상이 맺히면은 가장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이 황반 주변으로 맺히면 좀 흐릿하게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 안에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국어에서도 쓰죠. 뭐의 맹점이다. 맹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모른다. 잘 모른다. 또는 익숙치 않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건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점에는 상이 생겨도 안 보여요. 시세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세포가 받은 흥분을 어디로 보내주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 그 중에서 정확하게는 대뇌로 전달시켜주는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기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눈의 맨 앞부분이 각막이에요. 각막.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빛이 최초로 통과되는 부분이 바로 요 각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막으로 통과돼서 들어온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뭐가 있냐면은 홍채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눈동자 부분이 여기가 홍채예요. 그 홍채가 이 가운데 있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해 줘요.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고, 동공은 바로 이 홍채 때문에 빛이 양을 조절해 줘서 밝을 때는 작아지고 어두울 때는 커지면서 홍채에 의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 들어온 빛을 이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긴 추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빛을 어떻게 해요? 굴절시켜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저 수정체가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 안구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투명한 액체로 꽉 차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유리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맹점은 보면은 이게 오른쪽 눈 가린 다음에 이게 시야 보다 보면은 내 시선이 끝나는 부분이 생겨요. 더 이상 시야가 벌어지지 않는 부분, 상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른쪽 방향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보면은 이게 보면은 어느 순간 병아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상이 맹점에 보여 있다. 시야 각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화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죠? 네.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을 보면은 빛이 들어오면 각막을 최초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정체를 통과해서 굴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빛이 도달을 하면 이때 시세포가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럼 시세포의 흥분이 시신경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대뇌로 들어가면 우리 대뇌에서 상을 인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상이 맺힐 때는 어떻게 맺히냐면 뒤집어서 맺혀요, 눈에. 그러니까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상이 뒤집혀서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서 맺힌 상은 뇌에서 다시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로 동공을 변화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첫 번째 기능 봅시다. 그래서 동공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밝을 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요. 근데 주변이 어두우면은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수축하고 확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가 확장해요. 확장, 이완합니다. 이완. 홍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홍채가 늘어나면서 동공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근육도 있거든요. 이 고리 모양 근육이라 환상근,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뻗어 있는 근육이다 해서 뭐 종주근 이렇게 예전엔 배웠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는 홍채가 이완을 해주면은 동공 크기가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하면 밖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가 커져요. 그래서 홍채가 수축하면은 동공이 확장되고 홍채가 이완하면 확장되면은 어떻게 돼요? 동공이 작아지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된다? 홍채 이완. 그래서 동공, 어두울 때는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 그래서 동공이 확장. 밝을 때는 홍채 이완. 그래서 동공 수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걸로 보게 되면은 보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모체라고 하는 근육이 바로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주는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주는 근육에 해당이 돼요. 선모체에 의해 수정체의 두께가 변해서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매치게 해줘요. 자, 그럼 일단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빛을 많이 굴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 알겠죠? 예.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수축한다.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눈에 이상이 하나가 있는데, 눈은 크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눈이 나쁘다 는 근시가 있고 먼시가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고, 원시 같은 경우에는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시는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시는 가까운 데는 잘 보여요. 먼 데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얇아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상이 얘가 평소보다 두꺼워진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어? 두꺼워지니까 굴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망막 어디 맺혀요? 앞에 맺히죠. 두꺼워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망막 앞에 맺히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뒤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을 뒤로 퍼뜨려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주고, 원시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피부 감각 보도록 합시다. 피부 감각은요,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존재를 하는데, 보면은 통점, 압점. 통점은 통증을 느끼고 압점은 누르는 압력이에요. 얼마나 눌렀느냐, 세게 눌렀느냐. 그 다음에는 촉점은 닿는 느낌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통점, 압점, 촉점은 압력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압력이 이게 조금만 작용하면 닿다. 또 세게 하면 누르네. 더 세게 누르면 아프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냉점하고 온점은 기준점 얼마 온도보다 낮으면 차갑고 얼마 온도보다 높으면 뜨겁고가 아니라 이거는 뭘 느끼는 거냐면은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온도 변화.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와 낮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에서 35도 되면은 뜨거워졌다라고 느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15도가 되면 따뜻해졌다라고 느끼는데 30도에서 20도가 되면 차가워졌네 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건 뭐예요? 온점. 온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거는 냉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절대 따뜻함, 차가움이라는 것보다는 차가움이 아니라 냉점은 뭐냐면은 낮아지는 온도 변화예요. 낮아지는 온도 변화. 낮아지는 온도 변화. 그 다음 온점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는 온도 변화를 느껴요. 자, 그래서 감각점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감각점은 뭐냐면은 통점입니다. 통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통점이 제일 많고요.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이런 순으로 가요. 이렇게 순서대로 많아요. 우리 몸의 감각점은. 그리고 이 감각점은 우리 몸에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감각점의 분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게 거의 없는 데도 있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대표적으로 제일 예민한 데 입술 아니면 손끝, 이런 데는 굉장히 예민해요. 감각점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달라요. 제일 둔한 데가 어딜까? 등. 등은 둔해요. 등이나 엉덩이 이런 데는 둔해요. 그래서 그 사람 피부는 또 나중에 되면 금방 어떻게 되냐면은 둔해져요. 자극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옷을 처음에 입을 때는 입었네라는 느낌이 있지만 나중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인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에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아요.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아프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점이 가장 많은 이유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앞점도 너무 세지면 뭐가 돼요? 통점, 통각으로 느껴요. 부드러움, 촉점도 세지면 앞점이 되고 앞점에서 더 세지면 통점이 돼요. 차가움도 너무 차가우면 뭐가 돼요? 아픔이에요. 얼음 쥐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너무 차가우면 손실이 막 아프잖아요. 너무 뜨거워도 아프죠. 그죠? 따라서 모든 피부 감각이 의 극한점은 통각으로 소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아픈 거예요. 매운 것도 아픈 거예요. 네. 매운 음식 먹으면 혓바닥이나 입안이 나중에 아파요. 통각이에요. 그건 맛이 아니에요. 매운 맛은. 네. 그래서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피부 감각점을 지나고 그 피부 감각 신경을 지나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무슨 뇌요? 대뇌예요. 대뇌. 모든 감각 신경의 최고 중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대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청각. 자, 귀에는 두 가지 감각이 같이 있어요. 뭐하고 뭐가 같이 있냐면 청각이랑 평형 감각이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청각은 누가 담당을 하냐면은 대뇌가 담당을 해요. 근데 평형 감각은 누가 담당을 하냐면 소뇌가 담당을 합니다. 평형 감각 중추랑 이 청각 중추랑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일단 맨 바깥에 있는 귀의 맨 바깥 부분을 뭐라 불러죠? 귓바퀴. 귓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바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귓구멍이라고 하는 웨이도가 있죠. 이 귓구멍을 따라서 소리가 고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는 고막이 있죠. 고막.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에요. 여기가 진동을 하게 되면 이 진동하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뭐가 있냐면 뼈가 있어요. 귓속 뼈가 있어요. 이게 3개의 뼈가 있거든요. 3개의 뼈. 모루뼈, 망치뼈, 등자뼈 해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 중에서 제일 작아요. 이 3개의 뼈가 저 귓속 뼈 안에 있어요. 저기를 뭐 청속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귀인두관, 예전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했는데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하고 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귀하고 입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했었을 때 높이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귀가 멍멍해진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보통 코를 막고 코를 푸는 것처럼 해주던가 아니면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고 또는 하품을 해주거나 하면은 이 귓속하고 이 입하고 코하고 비강 사이의 압력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귀가 멍멍해진다고 느끼냐면 높은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머릿속 안에 압력하고 바깥의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바깥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낮아져요. 그러면 안에가 높고 밖에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막이 밖으로 푹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멍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귀인두관이에요. 만약에 이 착륙을 해버리면 높이 있다 내려와 버리면 밖에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안에는 원래 낮았다가 그러면은 밖에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안으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이 압력 차이가 조절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고막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터져버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을 해줘서 결국에는 고막이 파열되는 걸 막아줘요. 고막이 파열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액체인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달팽이관은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세포가 달팽이관 안에 있고요. 달팽이관 끝에는 청각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신경이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대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자극이 뭐예요? 소리, 음파에 대한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자극이에요? 물리적 자극이에요. 아까 시각도 빛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피부 감각도 어떻게 돼요? 압력과 온도 변화라고 하는 물리적 자극이죠. 청각도 물리적 자극이에요. 네, 여태까지 다 물리적 자극이지. 그 다음에 평형 감각에 관여하는 감각기가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고리관. 보통 관이 몇 개냐면 3개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로 돼 있어서 세반고리관이라고도 해주는데, 몸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회전. 어느 쪽으로 돌았느냐, 이걸 감지해요. 왜 있잖아. 막 코끼리 코 해가지고 왼쪽으로 돈 다음에 10바퀴 돌고 딱 쓰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저 안에 있는 림프가 막 돌아서 그런 거예요. 평형 감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을 감지하는 건 무슨 자극이라고 하냐면 관성자극이라고 해요. 관성자극.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확 돌면 안에 있는 림프가 반대쪽으로 확 돌아요.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감지해줘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중력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이 전정기관 안에는 우리 몸에 아주 조그마한 돌이 들어있어요.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밀려요. 그래서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중력 자극을 감지해주는 전정기관, 그 다음에 관성 자극을 감지해주는 반고리관, 이렇게 2개가 돼 있고요. 평형 감각 신경은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주는데, 평형 감각의 중추는 어디냐면은 소뇌에서 담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은 소리가 귓바퀴를 타고 웨이도를 따라 고막을 진동시키면 귓속뼈에서 증폭을 시켜요. 귓속뼈에서 증폭을 시켜주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를 때리면 얘가 청각신경을 지나 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리의 전달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평형감각은 선생님이 지금 잠깐 설명했는데,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면은 회전하는 방향하고 몸의 기울어짐 등을 감지를 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고리관은 회전하는 놀이기구에 뱅뱅뱅뱅 도는 거 있잖아요. 그쵸? 저기 놀이기구가 뭐 이제 가보면 커피잔 같은 거 한쪽 방향으로 돌돌 도는 거, 아니면은 자이로 스윙처럼 계속 회전하는 거. 네, 이렇게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고,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거 감고 있으면 대신 좀 더 어지럽죠. 자, 그러니까 이게 멀미라고 하는 게 시각하고 평형감각의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 몸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선은 한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각은 하나를 보고 있는데 내 평형감각은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배멀미가 나는 게, 내가 배멀미를 날 때 어디를 보면은 그 지점은 안 흔들리는데 내 몸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하고 평형감각의 불일치로 생기는 게 멀미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그냥 누워야 돼요. 눈을 가만히 안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각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것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전정기관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도 느끼고,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도 느끼고, 그 다음에 평균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전정기관들의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하고 혀, 이거는 이제 후각하고 미각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화학적 자극이에요.
아까 청각하고 평형감각까지는 다 무슨 자극에 반응했어?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했잖아요. 요거는 화학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화학물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은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이 바로 후각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미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화학적 반응, 화학적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둘 다 후신경하고 뭐가 있어요? 미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코 속에 비강 위에 보면은 후각 상피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점액질로 덮인 후각 상피가 모여 있고요. 이 점액질에 기체 상태의 물질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후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즉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이 점액에 녹으면 얘네들이 바로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후세포고, 그래서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후각 상피의 후각세포, 그래서 후각신경 뇌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민감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역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치. 역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각기관이 또는 감각신경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역치라고 하는데, 이 역치 값이 제일 작은 기관이 후각이에요. 그러니까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뭔가 냄새에 의해서 해로운 물질을 몸에서 감지하려고 하는 건데, 보면은 매우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 거이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대신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쉽게 피로해져 가지고 같은 냄새 오래 맡고 있으면 결국에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꽃집 들어가면 꽃 향기가 굉장히 향기로운데 조금 지나면은 안 나. 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맛있는 냄새 막 나는데 나중에 계속 있으면은 냄새 못 맡아요. 예. 똑같아요. 금방 지쳐버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끼는 거는 혓바닥에서요. 혓바닥. 혀 표면에 작은 돌기가 바로 유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유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오돌도돌 돋아 있는 거는 그 돌기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맛봉오리 미뢰라고 하는데, 유두 옆에는 유두와 유두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서 여기로 이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유두 옆면에 있는 분포, 맛세포가 모여 있어요. 그럼 맛세포에서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미각신경이 있어서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까지 5가지예요. 근데 예전엔 맛지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앞에가 단맛, 쓴맛인데 그 거짓말이에요.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특정 맛을 잘 느끼는 부분이 혓바닥에 없어요. 다양한 음식의 맛은, 근데 이게 맛이라고 하는 게 맛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로도 먹어요? 향으로도 먹는단 말이에요. 향.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을 제대로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후각이 감지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의 맛은 미각하고 후각을 종합해서 시각까지, 그래서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요, 매운맛은 통각이에요. 그 다음에 떫은 맛은 앞각이에요. 떫은 맛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녹차 같은 거 먹었을 때 나는 말차 먹으면 약간 그 떨떠름 하잖아요. 아니면 덜 익은 감, 바나나 같은 거 먹어도 보통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요. 약간 뭐가 눌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떫은 맛은 앞각이고 매운맛은 통각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저건 맛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저 맛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MSG 맛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맛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좋아하는 맛이죠. 감칠맛. 예. 다시마나 아니면 뭐 고기나 예, 이런 데 있는 특정 아미노산에 의해서 반응하는 맛인데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감칠맛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131부터 139까지 숙제. 네.